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원래는 부모님과 셋이 살다가 결혼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되었는데 이혼 후에는 현재 혼자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제가 걱정되는지 함께 살자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시는 중인데 저는 지금이 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은 계속 혼자 살 생각입니다. 물론 다시 둘이 될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 이야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이곳에서 늘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제가 보내볼 생각을 한 적은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이곳에 보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사연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한 가지 더 추가된 일이 있어서 더더욱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사건 때문에 이곳에 사연을 써야겠다고 생각한 거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남편과 어떻게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이혼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 필요하겠네요. 이 이야기도 재미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선으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 만남과 결혼이 의례 그러하듯 서로에 대한 마음보다는 조건을 보고 결혼한 게 맞겠네요. 사실 저는 그런 만남과 결혼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 남편이 잘못된 인간이었을 뿐이죠. 서로 어느 정도 맞아야 그 결혼 생활도 잘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주변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차이가 꽤 나는 결혼을 했다가 좋지 않게 갈라서게 된 걸 봐서 그런 건지 그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편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래서 선을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그다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과 남편 집은 기본적으로 조건이 비슷했어요. 물려받은 재산이 꽤 있었고 부모님 두 분 다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했거나 하고 계셨고 남편도 저도 둘 다 서울의 좋은 대학을 나와 비슷한 연봉에 비슷한 레벨의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선을 보고 세 번째 만났을 때 이미 양측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뭐 그런 만남과 결혼에 딱히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남편과 결혼을 선택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이 싫지 않아서였습니다. 외모도 괜찮은 편에 속했고 무엇보다 남편과 저는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었어요. 그런 만남으로 만나게 된 사람과 그 정도로 잘 통한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복받은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복이라고 생각했었고 말이죠. 다 지난 일이고 지금은 물론 후회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 자신을 뜯어 말리겠지만 말이죠.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모든 과정도 순탄했습니다. 이미 집안끼리는 재산의 규모나 다른 조건들을 다 확인한 뒤였고 처음 만남부터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순탄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다만 한 가지 찝찝했던 점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 입장에서는 아들을 처음 보내는 거고 또 저도 아들 장가 보낼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보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정중한 말투기는 했지만 내용을 보면 강요나 마찬가지였어요. 아, 이건 예단과 혼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많이 받고 싶다는 말이었어요. 저희 집은 사실 그런 것을 막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저에게는 언니가 하나 있는데 언니가 시집 갈 때도 예단이나 혼수를 거하게 하지 않았었고 말이죠. 하지만 시댁의 그런 말을 듣고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말지. 그래도 이건 좀 많기는 한데. 안 해주고 찝찝한 것보다 나아. 그래도 얘 시댁될 집안인데. 그건 그렇긴 하죠. 혹시나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 소리나 대접받게 될까봐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엄마와 아빠로서는 해줄 수밖에 없기는 했어요.
바로 그 부분이 저는 영 찜찜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 같은 게 노골적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말이죠. 당시에는 그럴 수 있다고 애써 넘겼지만 그 부분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던 거 보면 그 일이 있을 때 결혼을 중단했어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남편은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별다를 게 없었어요.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한 가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시어머니가 늘 저희 집의 구체적인 재산의 규모를 궁금해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어떻게 나누기로 했냐는 등 이런 질문들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 몇 번 질문을 했던 것 외에는 크게 다른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조금 밝히시는 분,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좋게 좋게 넘겼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해서 살고 있는데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친정집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 이런 전화가 왔어요. 내가 너한테만큼은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혹시 모아둔 돈 조금 있니? 라는 연락 말입니다. 평생 제가 받기만 받았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성격에 오죽하면 정말 오죽했으면 자식들에게까지 이야기할까 싶어서 구체적인 이유는 물어보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의 거의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혼하고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정색하고서는 이렇게 물어보더군요. 혹시 자기네 집에 돈으로 무슨 문제 생긴 거 있어? 자기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잘 모르고 분위기로만 아는 건데. 자기 통장에서 돈이 대부분 인출돼서 장모님 계좌로 갔다던데?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화가 났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보다 더 화가 나 보였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시집간 딸한테까지 손을 벌리냐고. 그럴 만큼 큰일이 있으셨던 거겠지.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그러셨을까 싶어서 나는 마음이 아픈데. 남편은 가만히 저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너무 천하태평한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지 더 큰 일이 생길 건 아닌지 알아봐야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결혼했는데 그런 일을 상의도 없이 그렇게 결정하는 건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사실 저도 부모님께 돈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 돈에 관해서라면 조금은 민감하게 굴던 남편과 노골적으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늘 하셨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쉽게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부분은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남편의 말처럼 결혼했고 남편과 저는 부부인데 아예 상의하지 않은 건 말이에요. 물론 남편은 그것보다 저희 집이 힘들어진 게 더 문제긴 했지만 말이죠. 알고 보니 아빠가 어디서 보증을 잘못 서고 사기를 당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에 철저하신 분이었는데 오래된 친구 한 분이 작정하고 속인 거라 크게 의심하지 않으셨다고요. 지금 아빠는 돈을 잃은 슬픔보다 오래된 친구가 자신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에 더더욱 충격을 받으신 상태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엄청 힘들어서 거리에 나앉게 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닌 거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힘들어진 건 맞고. 나랑 언니가 잘 버는데 뭐. 우리가 이제 받은 거 갚는다고 생각하면 되지. 나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랑 아빠가 죽어도 우리 도움은 더는 안 받겠다고 빡빡 우기시니 원. 시집간 딸내미에게 이미 손을 벌린 것도 아빠는 엄청나게 재수로하신다고 말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편하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의 유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돈들이 딱히 엄청나게 아깝다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돈들 중에서 부모님께 받은 돈도 포함되어 있었고 말이죠. 아무튼 그런 문제만으로도 부모님이 너무 걱정돼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는데 저에게 다른 큰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혼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던 건 다름 아닌 이혼을 요구하는 그들의 말과 태도였어요. 저를 무슨 죄인 취급을 하고 사기꾼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거 따지고 보면 사기 결혼 아니니? 사기 결혼이라뇨? 제가 아버지가 사기를 당할 걸 알았다는 말씀이세요? 재산이 그 정도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있었든 아니든 그런 줄 알고 결혼했는데 없으면 아닌 거지.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중요해 그럼? 그러면 당신은 지금 돈 한 푼 없으면서 나랑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야?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야? 뭐? 도둑놈 심보?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덜했다. 그니까 그지같이 매달리지 말고 이혼 도장 깔끔하게 찍으라고. 뭐라고? 거지? 우리한테 줬던 혼수나 예단이 아까워서 그러냐? 그건 죄다 돌려줄 테니까 너는 조용히 도장이나 찍어. 사기 결혼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고 멀쩡한 우리 아들 한번 갔다 온 것도 아까워 죽겠어서 위자료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우리가 참아주는 거니까. 다른 좋은 집에 장가를 보내야 하니 소문나는 게 싫어서 제가 뭐라도 걸고 넘어질까봐 겁냈으면서 봐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사실 따지고 들면 따질 것들이 많았지만 더러워서 도장을 찍어주기는 했습니다. 그런 인간들이랑은 더 엮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자기랑 나 사이에는 애정이라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무리 애정이 넘친다고 하더라도 빚더미에 앉은 처가를 보고 그냥 넘어갈 사람은 없지. 그리고 우리는 이미 조건 다 보고 선으로 결혼한 건데 당연히 조건이 변하면 아웃인 거 아니야? 당신은 그러면 당신 주제도 모르고 나랑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어? 그건 너무 뻔뻔한데. 남편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사기 결혼이라는 말이 제일 양반이었습니다. 주제를 모르고 계속 자신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했었냐는 둥, 이제 너 같은 애랑 누가 결혼을 하냐는 둥 하는 소리를 해대는 거 보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인간인 줄 모르고 계속 사는 것보다 일찌감치 갈라서는 게 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으니 말입니다.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남편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저에게 이렇게까지 상처가 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정말 인간에 대한 환멸도 많이 느끼게 됐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일로 저희 부모님이 받으신 상처가 컸습니다. 사실 100번 이해해 보려고 하면 돈이 좀 있다고 생각했던 처가가 사기로 전 재산을 잃었다고 했을 때 짜증이 나지 않거나 화가 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 형부만 하더라도 왜 그러셨대? 하는 말을 안 하지는 않았다고 언니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한 것 자체가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저라면 안 그랬겠지만요. 제가 그들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난 건 마치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며 양심 없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는 그들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저나 저희 부모님을 무슨 거짓 취급을 하며 하루아침에 자신들보다 낮은 사람 대하듯 하는 그 태도에 화면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용서할 수 없었고 말이죠. 아무튼 저와 남편은 그렇게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건 결혼한 지 약 1년 반 정도 넘은 시점이었어요. 혼인신고는 했었지만 아이도 없었고 결혼을 유지했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당시의 상처는 컸지만 그래도 지나고 보니 정말 별거 아니게 되더라고요. 물론 당시에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었지만요. 그리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한 모든 일들이 마치 오래된 과거처럼 느껴져서 그 일이 1년밖에 안 지났다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지워진 아득한 과거의 일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행한 일인 거죠. 그 사이에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건 한 가지지만
그걸로 인해 바뀐 건 상당히 크기는 하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친정은 굉장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조금 잘 사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소문이 날 정도로 많은 현금을 보유한 현금 부자가 된 거죠. 아빠는 제가 그렇게 이혼당한 다음 정말이지 일을 가셨어요. 그 친구를 처음에는 잡지 않고 잊고 살아야겠다 하셨지만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내가 기필코 그 전보다 성공해서 다 갚아주마. 나는 정말로 괜찮으니까 무리하지 마. 저는 정말로 괜찮았는데 아빠는 또 그렇지 않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반드시 본인이 더 성공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저에게 그런 막말을 시댁에 대갚아줄 날을 만들겠다며 정말이지 악착같이 사기꾼을 찾고 또 돈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 크게 성공하셨어요. 사람들은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하지만 그게 가능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기존에 하시던 일이 관련된 사업이기도 했고 또 운이 좋았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되려면 정말 뭘 해도 되는 때. 아버지가 이를 악무셨던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때가 잘 맞았고요. 얼마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통장 하나를 건네시더군요. 이게 뭐예요? 받아들고는 정말 놀라서 뒤로 나사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제가 그때 드렸던 돈의 20배가 넘는 액수가 찍힌 통장이었어요. 제 명의의 제 통장이요. 내가 이날만은 꿈꿨다. 이렇게 너한테 돌려주게 되는 날 말이다. 아니, 이거 너무 많은데? 이것보다 더 줄 수도 있어. 아빠가 요즘 돈 엄청나게 많이 벌잖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더 많이 줄 거다. 아빠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알고 있기는 했지만 저는 그게 아빠나 엄마가 버는 거지 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여러 번 거절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으시다고 한사코 쥐어주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아빠가 정말 큰 부자가 되고 나서는 저도 제 삶이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나는 바람에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그게 제 꿈이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일은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긍지를 가지고 해오던 직장 생활이었기 때문에 아쉽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집에 돈이 그렇게나 많으면서 회사는 왜 다니냐는 둥, 회사는 취미 생활이냐는 둥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듣기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만뒀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게 스트레스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어요. 이것저것 배우면서 말이죠. 사람들은 저 같은 삶을 복받았다고 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문득 남편과 시댁이 생각이 나기는 했어요. 너네 시댁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그러지 않을까? 돈이 그렇게나 중요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게 좀만 참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아빠가 일을 악무신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건 또 그래. 그래도 그 집안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저도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걸 보여주면 그때 나를 사기 결혼한 사람 취급을 하고 또 거짓 취급을 하며 주제에 맞게 살라고 하던 인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저에게 복수를 하라고 판을 깔아줬어요. 복수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날은 친하게 지내는 지인 한 분과 호텔에서 식사하고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남자분이고 제가 내심 좋은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비싼 밥을 얻어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시는 값으로 생각하면 제가 더 도움을 많이 받는 건데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한참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네가 여긴 어떻게?
남편도 이런 곳에서 저를 마주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입을 떡 벌리고서는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는 제 앞에 있는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속으로 생각을 맞췄는지 비웃듯 픽 하고 웃더군요. 설마 데이트하러 왔니? 여기로? 누가 들어도 저를 깔보고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아니, 그렇게 싫으면 그냥 지나가면 될걸 왜 참지 못하고 시비를 걸고 넘어졌어야 했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본인도 뒤에 온갖 꼴을 다 당하게 된 거고요. 내가 어디서 뭐라든 무슨 상관이라고 시비를 걸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되물었던 것 같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조용히 이혼도 했고 갈라서는 과정에서 입 한 번 대지 않았고 또 제가 잘못해서 한 이혼도 아니었는데 아직도 저를 보고 왜 저렇게 적의감을 내비치는 건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아니, 시비가 아니라 그냥 웃겨서. 뭐가 웃긴데? 너도 데이트하러 온 것 같은데? 남편의 옆에도 여자가 있었거든요. 아니, 지금 생각하니 더더욱 이해가 안 되네요. 자기도 여자를 만나고 있었으면서 전부인을 거기서 보면 그냥 조용히 모르는 척 지나가지 왜 시비를 걸고 넘어지냔 말입니다. 그 여자가 보기에도 그런 자신의 모습이 마이너스일 텐데 말이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멍청해서 어이가 없을 지경이네요. 너랑 내가 같아?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얼탱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너랑 내가 뭐가 다른데? 네가 호텔에서 남자랑 밥을 먹을 주제가 되느냐 말이야.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우리 집이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걸 모른다고 말이죠. 그런 남편의 대답을 들으니 골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군요.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가 된 걸 알게 된다면 남편의 표정이 어떨지 궁금해졌거든요. 내 주제가 뭔데? 돈도 없으면서 이 비싼 호텔에서 밥을 먹어? 주제에 맞게 좀 살아. 너는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게 제일 문제야. 제 앞에 앉아있는 그 남자분이 남편을 보며 저 인간이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표정을 짓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저희 집이 얼마만큼 부자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뭐 물론 본인도 부자긴 했지만 말이죠. 어찌되었든 저희 집 사정을 아는 사람이었으니 남편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나 싶긴 했을 겁니다. 내가 어디서 뭘 먹고 다니던 네가 왜 난리야? 그냥 나는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서 그래. 내가 내 주제를 알든 말든 이제는 너랑 남남인데 왜 참견이냐고.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지. 그렇게 주제도 모르고 나대면 배가 망신당하니까 너의 인생을 위해서 하는 조언. 정말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는 둥 조언이라는 둥 하는 말에 말이죠.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제 지인분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보기에도 남편이 정말 경우가 없긴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일행도 있는데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그만 갈 길 가시죠. 그때 다시 한번 저는 그분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과 정말 다른 태도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비교가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좋게 보이는 수밖에요. 아니, 내가 댁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기도 하니까 그냥 잘 들어요. 남편은 정말 거기서라도 그만뒀어야 했습니다. 찌질하게 자존심이나 세우고 있을 게 아니고 말이죠. 고래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자존심이 상한 듯 보이더라고요. 네가 뭘 위해서 무슨 말을 한다는 건데? 아니, 저 사람도 나처럼 사기 결혼 당하게 될까봐 내가 이러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도 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가 막힌 마음이 더 많이 들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었나 싶은 마음도 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한테 사기를 친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런 꼴을 당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 지금 나한테 사과하고 돌아가면
내가 봐줄게. 아니면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 제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가짠타는 듯 비웃더군요. 급기야는 남편의 옆에 있던 여자까지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만하고 가요. 아니 지은 씨, 잠시만요. 할 말은 하고 가야겠어요. 그런 여자의 말까지 무시하고 저를 보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나를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는 늘 그랬지만 주제를 정말 모른다. 그때도 내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닥치고 나갔어야지 끝까지 실망이니 어쩌니 하더니 지금도 정신 못 차렸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정신을 왜 차려야 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건 내가 아니라 넌데? 사람은 가진 것만큼 나대야 하는 거야. 너같이 없이 사는 거지 같은 것들은 나대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러게 이런 비싼 곳에는 왜 와서 내 눈에 띈 건데 조용히 엎어져서 돈이나 벌면서 살지. 그때부터는 이 인간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코를 다치게 만들어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 지인인 남자분이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남편의 말이 너무 심하기는 했어요. 그 여자분 눈살도 찌푸려질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남편과 만나는 것 같은 여자분이요. 내가 지금 그쪽 도와주는 건데 심하다뇨. 뭘 도와주시는 건데요? 그거나 좀 압시다. 얘네 집안이 어떤지 알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남자분은 저희 집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 그 상황이 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거지니 주제니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저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얼굴로 계속해서 저를 바라봤으니까요. 아니, 빚밖에 없는 집안의 여자인 걸 알고도 만난다고? 아이고야, 대단한 사랑이네, 대단한 사랑이야. 남편의 그 말에 그 남자분은 더더욱 기가 막힌 얼굴을 했어요. 아니, 저와 영애 씨는 그런 사이도 아니지만 뭔가 단단히 잘못 아시고 있는 것 같은데 빚밖에 없다뇨? 그쪽이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남자의 그 말에 남편은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너 설마 너희 집안 사정 속이고 만나고 있는 거니? 이번에는 정말로 사기 결혼이라도 하려고? 이거 안 되겠네. 정말이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기가 뭐라고 거기서 되겠냐 안 되겠냐 하고 있는 게 말입니다. 아니, 그런 사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들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다만 당신이랑 나랑 헤어지던 그때와 우리 집이 많이 달라졌을 뿐이야. 뭐? 달라져? 남편은 그제야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빠가 사업이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면서 달라진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아빠의 염려증이었어요. 혹시나 저와 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늘 염려하셨어요. 아니,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래도 있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아빠 말 들어. 무슨 경호원이야. 요즘 험한 일이 좀 많니? 그냥 아빠 말 듣자, 응? 아빠가 그즘에 텔레비전과 유튜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돈을 노리는 범죄에 대한 영상들을 좀 보게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아졌고 말이죠. 그래서 저와 언니의 주변에도 누군가가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을 먹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데도 경호원을 붙여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기는 했지만 아빠가 너무 걱정하시니 그냥 마음대로 하시라고 결국은 져드렸고요. 당신은 또 뭐야? 남편이 제 경호원을 보고 되물었어요. 하지만 그 경호원은 남편 쪽은 바라보지도 않은 채 저와 남편 사이에 서서 저를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지워드릴까요? 그 말에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 인간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뭐냐니까? 야! 남편이 저를 향해 소리를 버럭 질렀고
경호원이 그런 남편을 보며 험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덩치도 자기보다 크고 누가 봐도 무서운 인상의 남자가 자신을 그렇게 보니 남편은 쫄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 우습고 남편이 한없이 가짠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그 큰 소리에 경호원 2명이 더 나타나 제 주위를 에워쌌습니다. 뭐긴 뭐야. 내 경호원분이시다. 왜? 네가 뭔데 경호원이 있는데? 남편은 어딘가 개거품을 문다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흥분해 있는 상태였어요. 무엇이 그렇게 그를 화나게 했는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뭐긴 뭐야. 그럴만하니까 있는 거지. 아니, 뭐가 그럴만하냐고. 우리 아빠가 내 걱정이 좀 많으시거든. 혹시나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돈밖에 모르는 너 같은 새끼들이 있을까 봐. 뭐? 남편은 뭔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고는 본인도 어딘가 돌아가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한풀 꺾인 하지만 여전히 화는 나 있는 것 같은 말투로 저에게 묻더군요. 너희 집이 재산이 어딨어? 아마 너희 집에 100배는 있을걸? 그렇게 말하며 남편을 비웃었습니다. 남편의 집 재산을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충은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을 남편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100배는 더 있을 거리라는 제 말에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니까 네 주제에 감히 나한테 말도 걸지 마. 알겠니? 남편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듯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제가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네 주제로는 감히 나한테 말도 못 건다고, 그지 새끼야. 라고 말이죠. 그러고는 그 남자분에게 죄송한데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말한 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올 때 보니 남편 옆에 서 있던 그 여자분은 언제 자리를 떴는지 없으시더라고요. 그분께는 이 일이 천만다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까지 가기 전에 빨리 탈출할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이런 남자인 줄 모르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하여튼 그렇게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날은 그 남자분과 저의 일일이 되었어요. 이걸 남편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아무튼 일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겠네. 그러던가 말던가. 아무튼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아빠가 경호원 달아주길 잘했네. 언니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그 사건은 그렇게 정리가 되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바뀐 제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아내서는 연락해 왔습니다. 한번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하다며 본인도 할 말이 있으니 만나달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남편을 만나면 기분만 상할 것 같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떤 말을 하려고 저를 불러내는 건지 궁금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물론 그 경호원분들도 함께 말이죠. 카페에 함께 들어오지 않고 밖에 계셨지만요. 이야기 들었어. 뭐? 무슨 이야기? 우리 아버지 성공한 이야기? 제 질문에 남편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뭐 주변 사람들 몇 명에게 물어봐도 알만한 이야기이긴 했습니다. 아빠의 성공은 나름 소문이 꽤 난 편이었거든요. 물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정된 소문일 테지만요.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때도 전에도. 그래. 내가 돈이 생기니 이렇게 당신 태도도 순식간에 바뀌네. 돈이라는 게 참 좋기는 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야기하려고 불렀어? 제가 아무 감흥이 없는 얼굴로 남편의 사과를 되받아 쳤습니다. 그런 저의 태도에 남편은 다급해진 듯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뭐? 정말 뭐? 라고 크게 소리를 쳤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말입니다. 너 미쳤니? 아니, 사실 우리가 조건 때문에 헤어진 거지. 서로가 싫어서 헤어진 건 아니었잖아. 너는 나를 그 조건 때문에 좋아한 거니 그거랑은 말이 안 맞고. 나는 그 이후에 네 태도 때문에
너도 싫다 못해 징그러워졌는데? 저의 그 단호함에 남편이 약간 빌듯 다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로 반성 많이 하고 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네가 반성한다는 말을 내가 믿지도 않지만 네가 반성하는 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너랑 다시 잘해볼 마음이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데? 여보. 내가 왜 네 여보야? 그 말에 화가 확 나서 소리를 질렀고 밖에 있던 경호원들이 저와 남편의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의사 전달을 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쫑고 같았고 말이죠. 여보라고 부르지 마. 소름 끼치니까. 남편은 그런 제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달싹이더군요. 그때 그 남자랑은 정말 아무 사이 아니야? 그리고 그 와중에 그걸 확인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며 비웃어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너무 훤히 보이는데 그 말을 해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네 덕분에 그날부터 만나기로 했어. 고마워. 뭐? 아니 딱 봐도 기생 오래배같이 생긴 게 별로더구만. 너보다 더 학벌도 직업도 집안도 더 좋은 사람이야. 너보다는 수억 배가 나으니까 좀 닥쳐. 뭘 알고나 하는 소리야? 조건만 보고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당신. 너는 조건도 없고 인성도 없잖아. 제 그 단호한 말에 남편은 입을 다물더군요. 그래도 본인이 저에게 했던 짓들과 말을 잊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도 한참을 자신이 잘못했다는 둥,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둥, 예정이 어디 남아있다고 예정을 생각하라는 둥 하는 소리만 반복해댔습니다. 더는 듣고 있을 가치가 없을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섰더니 제 손목을 잡더군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며 험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라고 하기 전에 이 손 놔. 남편은 그제야 밖을 한번 보고서는 여전히 서서 저희 쪽을 보고 있는 경호원들을 확인하고 손을 슬며시 놨습니다. 정말이지 너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등신 같다 정말.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 이후로 남편이 저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찾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귀찮게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요. 남편 다음은 시어머니였어요. 듣기로는 주위에 저희 집안 사정에 대한 모든 걸 다 캐묻고 다닌다면서 재산이 얼만지, 그래서 제가 얼마를 물려받았는지 그런 걸 알아내려고 한다더군요. 그리고 땅을 치며 후회 중이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완전 울고불고 한다던데. 울고불고 한다고?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 많아진 게 뭐 울고불고식이나 할 일이야? 그게 자기 아들 거였어야 했는데 아니게 된 게 억울하다 이거지. 웃기시네. 설사 아직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제 아들 거야? 내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인간들은 원래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진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나보고 주제를 알라운동하면서 사기꾼 취급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내가 받은 돈이 자기 아들 돈이었어야 했다니. 심지어 시어머니는 제가 만나는 남자분에 대한 정보도 여기저기서 물어보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집안이나 직업을 듣고서는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요. 지도 결국에는 조건 다 보면서 나는 왜 속물 취급했대? 라고 말이죠. 그 속내가 훤히 보이는 소리이지 않나요? 그래도 본인 아들의 조건이 더 좋지 않다는 건 본인도 잘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런 말도 했다더군요. 본인이 이혼남 만들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건 너무 어이가 없지 않나요? 제가 이혼남을 만들다뇨? 본인들이 저희 집이 망했다고 생각하고 저를 쫓아낸 거면서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이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그쯤 되니 저는 진심으로 궁금해지더군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자기들을 다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러고 다니는 걸까? 하는 궁금증 말이죠.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 걸걸? 그 많은 돈을 가진 며느리를 손에 쥐었다가 놓친 걸로 생각할 테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면 모를까. 한번 손에 쥐었다가 놓치면 더 못 견디는 법이거든.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뭐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대충은 어떤 심정인지 알겠긴 하더군요. 그리고 더 고소해졌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땅을 치고 후회 중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만 봐도 그래 보였고 말이죠. 돈을 그렇게 사랑하고 조건에 그 정도로 연연했던 사람들이니 아마 저희 부모님의 성공에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늘 생각이 나겠죠. 그때 자신들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놓치게 된 과거를 후회하면서 말이죠. 따지고 보면 본인들 돈도 아니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제가 만나는 그 남자분에게도 따로 찾아간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저에게 말해줬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그냥 웃긴 말들 뿐이었어요. 정말 영희 씨를 사랑하냐고,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냐, 결혼할 거냐, 이혼 한 번 한 여자인데 괜찮냐, 뭐 이런 말들이요. 진짜 기가 막히네.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돈이 그렇게 고픈 사람도 아니고 이혼한 게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겠고 그쪽이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돌아가라고 했죠. 남편은 제가 정말로 새로운 남자와 결혼이라도 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결혼을 조금 빨리 하는 걸로 생각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남편이 제 연애와 결혼에 도움을 주고 있는 셈이 된 겁니다. 본인은 모르겠지만요. 사람은 정말 그 속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실체를 알고 나니 과거에 연애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아마 우리 아빠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본 모습을 평생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 생각을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너무 싫어서 말입니다. 물론 저도 돈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없으면 모를까? 있는 사람들이 더 갖겠다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건 정말 몰상식한 행동이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추한 것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너무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삶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남편과 시어머니 둘 다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더 나은 부를 쫓으며 저렇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테니까 말이죠. 절대 만족이라는 걸 모른 채로 말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평가하는 모든 기준이 돈인 것만큼 불행한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제가 한번 당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말이죠.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잘못을 빌고 다시 만날 수 없나? 다시 인연이 닿을 수 없나 하며 기회를 엿보면서도 여기저기 선을 보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여자한테 차이고 소문이 다 났나 보더라고요. 왜 너 호텔에서 봤을 때 옆에 있었다는 그 여자. 그 여자랑도 선을 본 거래? 그 여자 집안도 꽤 잘 사나 봐. 아무튼 그날 호텔에서 너한테 그러는 거 보고 그 여자가 학을 떼고 달아나면서 소문을 다 퍼뜨리는 바람에 선자리도 뚝 끊겼대. 아무도 선보려고 안 한다고. 그때 그걸 봤으면 그럴만하기는 하지. 아무리 조건이 좋다고 한들 그런 모습을 봤는데 세상 어느 누가 더 만나려고 하겠어요. 그 여자도 전생에 복을 쌓은 게 분명하다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찍 도망칠 수 있었으니 말이죠. 네 전 남편은 집도 그만하면 괜찮고 본인도 잘 버는데 왜 그렇게 조건 좋은 여자한테 집착을 하는 걸까? 그거 다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리고 쉽게 이루려고. 그치, 남의 돈으로 쉽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저는 보란듯이 잘 살 겁니다. 더더욱 잘 살 거예요. 아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잘 살수록 더더욱 불행해질 테니 말이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저를 보면서 본인들이 저걸 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며 끊임없이 지난 날을 후회하겠죠. 그러니 저는 더더욱 잘 살 생각입니다. 처음에야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복수라 한 게 시원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 꼴을 당했었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저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보다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언젠가 어딘가에서 또 나타나서 저의 속을 뒤집어 놓을 것 같거든요. 물론 신경 안 쓰면 그만이기는 하지만 또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런 인간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요즘은 약간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말이죠. 아, 그리고 저와 그분은 아주 잘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가 정말 잘 통해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가 소개해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온 게 처음 있는 일이라 새로운 감정을 많이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만남이 정말 좋은 거구나 하는 생각도 말이죠.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꼭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남편에게 그런 상처를 받고 나서 다시는 사람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니 또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저에게 참 복인 사람이에요. 저희 엄마와 아빠도 지금 만나는 사람과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두 분 다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는 뭐 그때 남편은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는데 지금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고 말이죠. 뭐 지나고 나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사랑하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아마 그들에게는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도 그리고 행복해질 일도 없을 테니 말이죠. 어쩌다 보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면서 다시 한번 더 마음의 정리도 하고 치유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재밌게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제 정말로 다 괜찮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짧게나마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댓글 읽는 걸 좋아해서 다 읽으러 올 것 같거든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더라고요. 올해 여름은 정말 상당히 더울 예정이라는 걸 봤는데 다들 여름도 잘 이겨내시고 더위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그럴 수 있길 바라주세요. 저희 시어머니는 참 소녀 같으신 분입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한창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고 살았을 때도 종종 시어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고는 했는데도 말이에요. 당시 친구들이 왜 그렇게 남자친구 어머니를 많이 만났냐고 뭐라고 했는데 남편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가 혼자 남편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밖에 있는 날에는 늘 시어머니가 혼자 집에 남아서 밥을 먹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너무 쓸쓸하고 외로우셨던 거죠. 마침 저를 나름대로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시어머니와 함께 셋이서 식사하는 걸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분명 그때 봤던 시어머니는 소녀는커녕 생각 이상으로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그래, 요새 공부는 잘 돼가고? 남편과 대학교 때 동기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 그 때문인지 제가 식사를 할 때면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보고 공부 잘하고 있느냐, 성적은 잘 나오느냐와 같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웃으면서 대답을 하면 별다른 추가적인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리액션도 없이 그냥 묵묵히 식사만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아들 여자친구 대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노력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 원래 그렇게 무뚝뚝하셔? 우리 엄마가 무뚝뚝하다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엄마가 낯을 좀 가려서 그렇지. 아마 나중에 가면 너도 아니란 거 확실히 알게 될걸? 하지만 남편한테 물으면 제가 뭘 모르는 거라고 전혀 무뚝뚝하지 않다면서 웃어넘겼습니다. 저는 어머님 웃는 얼굴보다 무표정으로 굳어있는 얼굴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말조차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남편과 사귀는 횟수가 늘어가며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얼굴을 뵙는 날도 늘어갔는데 확실히 처음 몇 번 봤을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정이 왔니?
예전에는 제 이름도 제대로 안 불러주셨는데 언제부턴가는 남편과 함께 들어가면 제 이름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전보다 더 훨씬 이야깃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약간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딱딱하던 시어머니에게서 약간 촉새의 모습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저로서는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지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무뚝뚝하던 과거보단 훨씬 나았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안 되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한테 확실히 자기 말대로 어머님이 나한테 낯을 가리셨나 봐 하고 이야기하니 남편은 아직도 우리 엄마 본 모습 보려면 멀었어 라면서 의미심장하게 웃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남편 이야기를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됐는데 말이죠. 이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살짝 있었어요. 정희야, 섭섭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온전한 가족이 아니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게 탐탁지 않긴 하다. 물론 민철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건 알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또 막상 달라. 살아보면 그 사람 가정 환경도 중요하단다. 하지만 남편이 이 이야기를 듣곤 꾸준히 저희 엄마와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정이랑 결혼 꼭 하고 싶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모아놓은 적금도 있고 또 번듯한 직장도 있어서 자리 잡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이랑 함께 살게 되면 정말 고생 안 시키고 살 자신 있어요. 저 믿고 한 번만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 아빠는 남편이 이렇게 설득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고 결국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도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이라는 걸 아셨으니까요. 저도 남편과의 결혼을 무척이나 원하는 입장이라 제 앞에서는 말을 못하셨지만 나중에 남편한테 슬쩍 들어보니까 집에서 혼자 너무 힘들어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결혼식을 할 때 저희 부모님보다도 시어머니를 먼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록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정해지시고 살가워지신 시어머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딱딱한 모습이 너무 남아있어서 그런지 눈물이랑은 완전히 거리가 멀어 보였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손에 쥐고 계시던 손수건으로 급히 눈가를 닦으시는데 설마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실 줄 몰라서 너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아니다, 아니야. 오늘 참 이쁘구나. 잘 살아야 한다. 그 모습이 얼마나 제게 충격적으로 내리에 남았는지 남편이랑 신혼여행을 가서도 나 어머님이 그렇게 눈물 흘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라는 이야기를 수십 번도 넘게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남편이 너 놀란 거 알았으니 제발 그만 좀 이야기해. 하고 피곤해할 정도로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1년 정도 시댁에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매물이 하나 있었는데 당장 대출을 받아도 조금 부족한 편이어서 일단 1년 정도만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그 집이 그대로 있으면 그걸 사거나 아니면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집을 들어가기로 했죠. 사실 저것도 워낙 시어머니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불편하다거나 피곤하다거나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함께하며 알게 된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많이 다르다는 거였죠. 맨 처음에 제가 시어머니가 참 소녀 같은 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들으시고 대체 어디가 소녀라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희 시어머니의 소녀 같은 일화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분도 아니었고 저도 일하느라 고생하는 거 안다면서 주말에는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라고 오히려 좀 쉬라고 권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 배려 덕분에
주말이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면서 피로를 풀고는 했습니다. 그날도 그런 평소와 같은 주말이었습니다. 기지개를 피고서 제대로 눈을 뜨니 오후 2시 정도 되었더라고요. 아마 남편과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셨을 테고 저만 밥을 먹으면 되겠다 싶어서 설렁설렁 일어나 밖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웬 잠옷에 프릴이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지 중세시대 배경의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바로 아실 겁니다. 진짜 온 천이 다 구불구불 프릴 투성이인데 그걸로 곱창전골 끓여도 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가슴팍에는 거의 목널미만큼 큰 왕리본이 달려있었죠. 지금껏 시어머니를 자주 봤지만 그런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 잘 잤니? 근데 어머니 옷이... 이거 최근에 하나 샀는데 어때? 이쁘지?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하더라. 나보고 TV에 나오는 연예인 같대나 뭐래나. 난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어때? 네가 생각해도 그러니? 네. 어머니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제 인사를 받고는 다시 TV를 보셨죠.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 옆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남편도 그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다는 듯 그냥 익숙하게 앉아 시어머니가 같이 TV를 보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오직 저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는 무척 배가 고팠는데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봐서 그런지 냉장고에 있던 메론을 대충 잘라먹고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방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하다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아니, 어머님 옷 저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는 물었죠. 내가 전에 이야기했잖아. 우리 엄마 본 모습 보려면 멀었다고. 어? 그때 남편이 사귈 적에 이야기하던 어머니의 본 모습은 저런 공주 잠옷을 입는 거였나 싶었습니다. 옷이야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진짜 솔직히 시어머니 나이대의 노인분들이 그런 애들이나 입을 법한 공주풍의 잠옷을 입는 건 난생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분명 제가 남편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한 달 정도는 그냥 평범한 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그런 잠옷을 꺼내기 시작한 건지 되게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당연히 머리로는 상대방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아는데 그냥 잘잘못 여부와는 별개로 가슴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것. 특히 제가 평소 옷 입는 취향은 무채색 계열의 별다른 디자인이 없는 밋밋한 옷들이 대부분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나름의 취향이니 존중해드리자 저는 그렇게 속으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다른 공주풍의 잠옷을 사오셔서 어떠냐 가끔 물어보시면 어머니 너무 이뻐요. 짱이에요. 와 이건 저번이랑 다르게 레이스가 더 많네요.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소녀 감성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시댁 근처에 엄청 맛있는 케이크집이 생겼습니다. 동네로 놀러온 친구랑 몇 번 갔다가 반해가지고 어느 날은 시어머니와 남편도 맛을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카페에서 조각 케이크로 생크림 하나랑 초코 그리고 치즈케이크를 하나씩 주문해서 왔습니다. 오늘 밖에서 케이크 좀 사왔는데 드셔보세요 어머니. 다들 점심을 먹은 직후였던지라 저는 바로 케이크를 꺼내서 남편의 앞에는 생크림 케이크, 어머니의 앞에는 치즈케이크, 제 앞에는 초코 케이크를 놨습니다. 사실 카페에 가기 전에 어머님한테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좋아하냐고 여쭤보고 좋아하는 걸 사다 드릴까 잠깐 생각하긴 했는데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도 있던 상황이었고 일단 특별히 싫어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 아무거나 드려도 괜찮을 거라고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케이크를 잘라 먹으면서 도란도란 떠들고 있는데 저와 남편은 서로 말이 많은 것에 비해 어쩐지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혹시 케이크가 입에 안 맞아서 그러시는 건가 싶어서 슬쩍 봐도 케이크는 잘 드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평소랑 똑같은데 괜히 오해하는가 싶어서 그냥 별다른 말 없이 남편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케이크를 다 먹은 어머님이 포크를 탁 내려놓고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아이고, 엄마 삐졌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대체 그 상황에서 삐질 게 뭐가 있길래?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맛의 케이크를 맛도 못 보게 하고 하나만 먹게 하는 게 서운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케이크를 워낙 좋아한다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은 당신이 먹고 있는 생크림 케이크도 드셔보고 싶었고 내가 먹고 있는 초코 케이크도 드셔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어머님한테 먼저 케이크 드셔보라고 권유하지 않아서 삐지신 거라고? 그치. 아니, 그러면 말씀하시면 되잖아. 한 입 달라고. 설마 우리가 안 줄까 봐? 엄마는 뭐랄까? 말보단 행동으로 자주 삐짐을 표현하시는 분이야. 다음부턴 우리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 솔직히 누가 제 머리를 뒤통수를 때린 줄 알았습니다. 저도 케이크를 좋아하지만 한 명이 한 조각씩 먹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먹어보라고 이야기를 안 했다고 삐지진 않거든요. 남편한테 시어머니가 삐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니 저로부터 등을 돌리고 앉아서는 팔짱을 끼고 있는데 아, 남편 말이 맞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님 화나셨어요? 어머님. 그래, 화났다. 넌 어쩜 나한테 먼저 안 물어보고 그냥 먹을 수가 있니?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한 줄 알아? 참, 다른 며느리들은 이런 거 잘도 먼저 권한다던데 난 지금 치즈케이크밖에 못 먹었잖아. 초코 케이크랑 생크림은 구경도 못했네. 어머님, 그럼 우리 카페 가요. 네? 제가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요. 말씀을 해주시지. 그럼 당연히 들었을 텐데. 그걸 말로 해야 꼭 아는 거야? 척 보면 척이지. 넌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구나. 아무튼 난 피곤해서 먼저 자야겠으니 불 꺼라. 어머님,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케이크 먹으러 가요. 네? 제발요. 결국 그날 전 거의 케이크 사러 가자고 빌었고 시어머니 화 풀어준다고 카페에 다시 가서 초코 케이크 하나랑 생크림 케이크 한 조각씩 더 사왔습니다. 그걸 드리고 나서야 웃음꽃이 활짝 피어서는 케이크를 드시는데 어이가 없으면 사람이 웃기도 하더라고요. 전 웃으면서 어머님 입에 케이크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냥 이 정도였으면 아마 우리 시어머니 참 소녀 같으신 분이지 하고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진짜 좋게 말해서 소녀 같은 거지 나쁘게 말하면 시어머니는 너무 잘 삐지고 속이 좁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설마 이걸로 사람이 삐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중에 보면 시어머니는 그걸로 이미 속이 상해서 저한테 화가 나 계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절 보러 오시겠다고 해서 제가 엄마를 마중하러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오늘 사돈 만난다 했지? 잘 만나고 들어와라. 차 조심하고. 시어머니는 이런 말을 하시며 절 밖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저 어떻게 사는지도 궁금하고 혹여나 시댁살이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절 만나자마자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와 있던 순간순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자주 오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이면 모르겠는데 별 내용도 아닌 문자들이었어요. 얘야, 내가 묵을 묻히려고 하는데 간장 어디다 뒀니? 얘야, 어머니 잘 만나고 있니? 오늘은 아들이 늦는다고 하는구나. 어쩔 수 없이 혼자 TV라도 봐야겠어. 혹시 올 때 홍시 좀 사다 줄 수 있니? 엄마도 자꾸 울리는 핸드폰이 신경 쓰이시는지 누구냐고 묻더군요. 제가 시어머니라 그러자
시어머니랑 무슨 대화를 그리 하냐고 조금 황당해 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참 이해를 못하고 결국은 제가 그날 늦은 밤에야 들어가게 됐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또 안 좋은 겁니다. 예, 너 내 문자에 답장이 없더라. 많이 바빴니? 네? 아, 어머님. 그게 저희 엄마랑 여기저기 쇼핑 다니면서 구경을 했거든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놔서 제가 소리를 못 들었어요. 일부러 못 듣게 한 건 아니고 나한테 연락 오는 게 싫었던 거 아니냐 묻는 거다. 어머님도 참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제가 자기 문자에 답장 없이 엄마와 늦게까지 놀다 온 게 싫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너무 초등학생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치 다른 친구랑 노는 게 싫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같은 행동인데 이런 행동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나 할 법한 행동이잖아요. 거기다 사실 친구도 아니고 저희 엄마인데 이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전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도 사과 한마디 없이 잠에 들었어요. 근데 다음 날 시어머니가 이게 또 기분이 나쁘셨는지 평소와 달리 제게 말도 걸지 않고 TV만 보시더라고요. 얼음같이 싸늘한 표정으로 말이죠. 어머니 주무셨어요? 그래. 밥 안 드세요? 밥맛이 없구나. 너나 먹어라. 어머니의 답변들은 나 화났다는 걸 무척이나 티내고 계셨고요. 결국 제가 그날 밤 시어머니를 붙잡고 해명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저 일부러 문자 확인 안 한 거 아니고요.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제가 일할 때도 핸드폰을 잘 확인하지 않는 경향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사람 만날 때도 그렇고 특히 어제는 엄마를 오랜만에 만나서 더더욱 핸드폰을 신경 쓸 시간이 없었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거나 오해하셨다면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노래방 갈까요? 우리 오랜만에? 어머니 기분도 풀 겸요. 됐다. 아이, 어머니도 참, 한 번만요. 네, 참 바보 같지만 저 해명하고 노래방 가서 기분 전환까지 시켜드리고 왔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웃는 얼굴 보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허나 저도 모르게 기운이 쏙 빠졌는지 남편이 나중에 지친 얼굴에 저를 보고서는 왜 그러냐 묻는데 제가 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하자 미안하다며 분가할 때까지만 조금 참자고 했습니다. 저희가 막상 분가했을 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야말로 집안은 눈물바다였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저희가 영영 떠나는 사람인 것처럼 아들이 군대에라도 가는 것처럼 오열을 하셨거든요. 연락 자주 할 거지? 해야 한다. 난 니들 없으면 못 살아. 정희야, 내 딸 같은 며느라. 너도 알겠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의지하는지 알지? 나 버리면 안 된다. 늙은이들은 혼자 있으면 수명이 더 빨리 줄어. 차마 웃을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감수성 넘치는 모습이 솔직히 조금 귀엽기도 하고 조금은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솔직히 분가하면선 이제 시어머니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 전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분가하고서 괜찮아졌냐고요? 아닙니다.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시 시어머님의 생신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생신 때마다 원하는 거 사시라고 용돈을 드렸는데 그 해는 저희가 시댁에서 처음으로 분가해서 저희 둘만 살던 때라서 어쩐지 그런 식으로 선물을 드리는 게 조금 정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평소보다는 아주 조금 더 의미 있게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 갔어요. 원하시는 옷을 고르시면 제가 사드리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아유, 너네도 돈 버느라 바쁜데 무슨 백화점까지 왔어? 라고 하시면서도 눈으로는 열심히 옷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닌 척하면서 좋아하시는 시어머니 화법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웃으면서 시어머니가 옷을 고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돌아다니다가 시어머니가 외투 하나를 고르시더라고요. 평소 입으시는 잠옷 취향과는 다르게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잠옷이랑은 완전 다른 스타일이네요. 하고 말하고 웃고는 바로 결제를 하고 쇼핑백을 든 뒤 어머님, 혹시 다른 옷은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다 늙어서 내가 옷이 뭐가 더 필요해. 이 정도면 됐으니 집에 가자꾸나. 라며 저에게 돌아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시부모님이 먼저 괜찮다고 집에 가자고 해도 그게 빈말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백화점을 돌아다니실 건가요? 일단 그때 저는 시어머니가 설마 빈말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돌아가요 어머님. 하고는 말하고는 바로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딱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꽁해 보이는 얼굴을 하더라고요. 순간 아차 싶은 마음에 진짜 등줄기가 긴장으로 굳어서는 땀이 줄줄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만회해보려고 어머님, 혹시 저희 다른 백화점이라도 갈까요? 라고 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삐진 후였죠. 진짜 집까지 가는 그 20분의 시간이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는지 아무리 말을 걸어도 시어머니는 대꾸도 안 하고 운전하시는 기사 아저씨가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시어머니가 대꾸 하나 없어서 며느리가 뻘쭘하겠네 라고 한마디 얹어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죠. 어머님, 왜 화가 나신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면 사과드릴게요. 제발요. 그걸 내 입으로 일일이 입 아프게 말해야 한단 말이야? 너는 내가 그런 예쁜 잠옷 좋아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먼저 그런 옷 좀 보러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어쩜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있어? 네? 그럼 설마 그것 때문에 화나신 거예요? 네가 가자고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가자 하겠어? 먼저 권하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게 센스 아니니? 어머님,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어머니가 가자고 하시길래 그게 마음에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눈치가 없다고 하는 거다. 됐다. 옷 선물까지 해줬는데 이런 말 하고 있으면 나만 또 나쁜 시엠이 되는 거 아니겠니? 옷 선물은 고맙게 받으마. 근데 다음부터 그냥 돈으로 줘라. 난 돈이 편하니까. 어머닌 그렇게 말하시고 혼자 화난 티를 잔뜩 내시며 가버리셨어요. 솔직히 막말로 제가 무슨 시어머니랑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잠옷이 가지고 싶으셨으면 그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거 가지고 싶으니 사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저는 자꾸 어머님이 이야기하지도 않는 걸 혼자서 지레짐작해서 알아낸 뒤 비위를 다 맞춰드려야 하는 건지. 진짜 그런 일을 몇 년 이상 시시때때로 겪는데 귀여우시다고 웃어 넘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폭발하게 된 날이 있었어요. 죽 끓듯 시시때로 변하는 시어머니 변덕에 질리고만 사건인데요. 어느 날 제게 시어머니가 전화가 오셔선 같이 차를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좋아요. 하고 나갔는데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처음부터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아픈 데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머니. 늙은 사람이 뭐 맨날 아픈 줄 아니? 아픈 데 없고 기분도 괜찮다는데 왜 자꾸 귀찮게 구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물음에 버럭 짜증을 내시더니 혼잣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퉁퉁거리셨어요. 분명 본인이 차 한잔 하자고 해서 저도 어렵게 회사 점심시간 빼어온 건데 솔직히 화가 났죠. 시어머니가 이런 식이라면 절 그냥 감정 쓰레기통, 그러니까 막대하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시어머니한테 딸처럼 살갑게 굴었다고 생각했는데 괜히 섭섭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갑자기 업무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 봐야 하는 상황이었죠. 어머님, 저 너무 죄송한데 들어가 봐야 해서. 그래, 얼른 가봐라. 설명 필요 없다. 어머님, 혹시 속상하세요? 아니면 저 금방 일 처리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30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니, 나보고 그럼 여기서 혼자 30분을 기다리라는 거야? 이 사람 많은 곳에서 나 혼자? 아니, 그게 아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넌 참 속도 좋다. 내가 널 왜 불렀겠니? 설마 차 한잔하자고 불렀겠어? 할 말이 있으니까 부른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일 보러 가야겠다고? 아이, 그래, 가라. 시애미 말은 개떡으로 알아듣고 그냥 가버리라고. 어머니. 거의 화난 여자친구 달래주는 남자친구 자세로 시어머니를 달래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리 나오니 더 짜증과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자기라 함부로 대했다느니, 무시한다느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더니 하면서요. 저도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만큼 사과했는데 이제 그만 화 좀 풀어주세요. 왜 제가 어머니를 무시하나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어? 예, 내가 오늘 너 부른 건 네가 너무 연락을 안 해서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하루에 한두 번은 나한테 연락해 주기로 하지 않았니? 너 이번 주 연락한 거 손에 꼽는다 꼽아. 아니, 시애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도 되지 않는 거야? 그저 니들끼리만 잘 먹고 행복하게 살면 되니? 어쩜 그럴 수 있니? 나 같으면 걱정이 돼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아마 집에 왔을 거야. 근데 고작 한 달에 2번 삐죽 얼굴 내미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구나. 미안하지만 난 너 같은 며느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어머님, 어머님이야말로 너무하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 오늘도 점심시간 빼서 어머님 만나고 있고 하루에 한 번은 꼬박꼬박 연락드렸어요. 요즘 저희 회사 바빠서 집 가면 뻗어 눕기도 바쁜데도 어머님 심심하실까봐 걱정하실까봐 늘 연락드렸다고요. 하다못해 야근을 해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닌 제 말에 기가 차다는 듯 웃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선 그 길로 나가셨습니다. 원래였다면 붙잡았겠지만 저도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결국 한 달 동안 어머니와 제가 서로 말을 하지 않는 냉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정희야, 그냥 어머니랑 화해하면 안 돼? 당신이 한 번만 져줘. 여보, 내가 왜 져야 해? 나 이제 어머니한테 솔직히 지쳤어. 어머니 감정 받아주는 거 너무 지친다고 나도. 그리고 왜 내가 항상 그 역할을 해야 해? 당신이 좀 해봐.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엄마는 변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정희 네가 그냥 좀 너그럽게 받아달라는 거지. 솔직히 우리 엄마가 잘 삐지고 혼자 토라지는 것 빼고는 괜찮은 시어머니잖아. 너 옷도 잘 사주고 용돈도 가끔 주고. 여보, 똑똑히 들어. 나 시어머니가 그런 거 안 해줘도 괜찮아. 그냥 나 신경 안 쓰이기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며느리들한텐 가장 좋은 시어머니라고. 근데 어머닌 사사건건 나 불러내서 공주 대접 받으라고 이상한 걸로 삐지고 화내면서 사람 죄인 만들잖아. 그게 얼마나 지치는 건지 당신이 알기나 해? 모르겠습니다. 왜 눈물이 났는지. 그냥 저도 모르게 쌓이게 많았는지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제야 남편은 당황해서 미안하다며 절 달래려 했지만 전 그 손길을 무시하곤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후 남편과도 처음으로 냉전기를 겪게 되었어요. 서로 필요한 말 외엔 하지 않았고 일하고 오면 각자 밥 먹고 설거지하고 다른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왜 애꿎은 부부 사이마저 이렇게 된 건지. 제 편을 완전히 들어주지 않은 남편에게도 화가 나고 여러모로 참 속상했어요. 처음엔 시댁살이 없는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역시 시댁살이가 분명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성격과 비위에 맞추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기댈 건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공주인데 내가 그 아래에서 무슨 그냥 시종도 아니고 독심술을 하는 시종이 되어야 해서 너무 힘들다고요. 너네 시어머니 남편을 일찍 잃었다고 했지? 야, 그거 외로워서 그런 거야. 우리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렇게 굴었는데 외할머니가 친구가 생기더니 그런 행동하는 거 싹 사라졌고 하더라고. 정말? 그럼 나도 그 방법 해볼까? 어디서 친구를 만들어드려야지? 순간 눈이 번뜩 뜨이더라고요. 믿져야 본전이지만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분이라도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시어머니 나이대에 아는 분들이 없어 도대체 어떤 분을 소개시켜드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한참을 그걸로 생각을 하는데 문득 한 분이 뇌리에 스치더라고요. 제가 훨씬 더 젊을 적부터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었는데 저한테 자주 오시는 노신사 환자분이었습니다. 환자와 치료사 사이라고는 해도 얼굴을 자주 보다 보면 서로 어떻게 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마침 예전에 그분이랑 대화를 할 때 아내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죠. 혹시 그 사이에 뭔가 차이가 생겼을까 싶어서 그 이후 노신사 환자분이 예약을 잡았을 때 요새 황혼 연애도 엄청 유행인데 환자분은 연애할 생각 없냐,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있으시냐 등등의 질문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간을 봤습니다. 마침 그분도 만나는 분이 없다고 하길래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누구 만날 생각 있으면 저희 시어머니 소개받아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오래전에 남편분이랑 사별을 하셨는데 요새 너무 외로워하시는 게 보여가지고요. 마침 환자분이 너무 멋있고 스타일도 좋으셔서 생각이 났어요. 어떠세요? 한번 만나보실 생각 있으세요? 이거 뜻밖이네. 다 늙어서 연애는 그렇고 그냥 친구처럼 말동무나 하면 좋긴 하겠네. 허락이 떨어지자 너무 기뻐서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친구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러니까 친구 소개보다는 소개팅이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병원 오는 환자분 중에 괜찮은 분이 계시거든요. 어머님 외로우시잖아요. 말동무 있으면 재밌지 않겠어요? 소개팅? 아이고, 늙어서 그런 거 못하려 해. 됐다. 나 친구 많아.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별로 달갑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무슨 남자를 만나냐면서 주책이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정말 열변을 토했습니다. 요즘은 나이 들었어도 혼자 있으면서 연애 안 하는 게 더 촌스러워 보인다고. 어머님같이 세련되고 트렌디한 스타일인 분은 마땅히 비슷한 사람 만나서 연애하는 게 맞다고요. 지금 와서 결혼식을 또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만약에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당연히 더 안 만나셔도 돼요. 근데 어머님이랑 잘 맞는 분이라면 평생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 친구처럼 잘 사귀면서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가? 네, 어머님. 정말 한 번만 만나보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도 못 이기는 척 만나보겠다고 했죠. 두 분 데이트 약속을 잡는데 정말 제가 더 설렜습니다. 이제 그만 시어머니의 집착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나 싶었죠. 그날로부터 딱 일주일 뒤 처음부터 두 분이서 만나게 하면 조금 어색하고 그럴까봐 일부러 처음에는 제가 같이 나갔습니다. 서로 인사 한마디씩 나눈 뒤에 우물쭈물하다가 괜히 애꿎은 저 붙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참... 그분이나 저희 시어머니나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웃으면서 왜 저랑 이야기하냐고 저는 그냥 없는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두 분이 대화하시라고 애써 밀어드리고 나서야 간신히 평소에 뭐하고 지내는지, 젊었을 때 뭐하고 살았는지 등등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사이에 한 5-6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저는 늘 두 분의 데이트에 함께해야 했죠. 사실 처음 한두 번이야 저랑도 이야기를 좀 하고 셋이서 함께 어울리는 느낌이었지. 한 3번째 만남부터
사실상 저는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그 자리에서 투명인간인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저한테는 말 한마디 안 거시는지. 물론 두 분이서만 어울리기를 바랬지만 막상 진짜 그러시니까 괜히 서운하다 그래야 하나? 참고로 시어머니랑 그분이랑 저랑 남편 넷이서 식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꼭 한번 모시고 오고 싶다길래 진짜 그 전날부터 장 잔뜩 봐서는 그분이 좋아하실 만한 음식으로만 한 상 가득 차려놓았어요. 저는 남편과 처음 결혼할 때부터 시아버지가 없었는데 약간 그렇게 한 가족처럼 식사를 하고 있으니 사실 그냥 어머니랑 그분이 결혼만 안 했다 뿐이지 제 입장에서는 시부모님 부부를 같이 모시는 기분이었다고 할까요? 지금은 두 분이 만남을 가지신 지 한 3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두 분은 완벽히 연애를 하는 사이가 되셔서 저랑 남편이 선물이랍시고 커플티도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분가하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적적하고 외로우신지 저희한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할 때도 많았고 그런 시어머니 투정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 한번 가면 또 예상치 못한 소녀 감성이 발동해서 제가 고생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가 확실히 연애를 하시니까 제가 가끔 어머님 잘 지내세요? 하고 전화를 해도 이제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나 요즘 연애하니까 괜히 귀찮게 전화 걸지 말아라 고 하면서 이제는 먼저 전화를 끊기도 하십니다. 진짜 그동안 시어머니의 종잡을 수 없는 마음과 변덕에 고생했던 나날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제 정말 그런 날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어서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도가 넘치게 삐지고 그랬던 게 다 일찍이 시아버지를 잃고 외로워서 그러셨던 거라고 생각을 하니 비록 제가 당한 게 많다고는 해도 굉장히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저 짜증나는 것보다 시어머니 행동에 관심을 가졌으면 훨씬 빨리 괜찮아지셨을런지. 아무튼 지금이라도 새롭게 좋은 짝 만나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도 그분은 저에게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오시고는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름을 불렀다면 지금은 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만 칼같이 환자로 대하고 뒤에서는 반 장난 반 진담식으로 아버님 하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도 그냥 며느리 왔냐고 웃으시고요. 어머님도 저희 부부도 정말 요즘만 같기를 바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가끔 다 같이 모여도 웃음꽃만 피고 있습니다. 요새는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이 서로 맛있는 반찬 밥그릇에 올려주시면서 깨 쏟아지게 연애하는 모습 보면 괜히 저희도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는 그래도 바람이라도 쐬고 오시라고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까지 보내드렸는데 안 그래도 한창 때의 연인 같은 달달함을 뽐내시던 두 분이 여행 갔다 와서는 진짜 전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서로 붙어 계시는데 저랑 남편이 닭살 커플이라고 장난처럼 야유해도 저희는 신경도 안 쓰세요. 아휴, 괜히 없던 질투가 다 날 정도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도 너무 사소한 걸로 잘 삐지고 서운해하는 가족이 있으면 소개팅 한번 주선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저희처럼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말이에요.